세계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2월 초 한 발의 지연 신관 폭탄이 세계 정치의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연방교도소 쇠창살 사이에서 직접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보내진 장문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우고 아르만도 카르바할 바리오스, 베네수엘라 군사정보국의 전 국장으로 총통 우고 차베스와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의 오른팔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권력의 심장부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편지는 더 댈러스 익스프레스가 12월 3일에 공개했고 이후 소셜미디어 X와 서구 주요 언론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의 뒤늦은 고백이 아니라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국가범죄 기계로 바꾸어 마약을 대량살상 무기처럼 사용하고 갱단을 테러 도구로 삼아 미국 깊숙이 침투시킨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카라카스 권력의 중심에서 가장 어두운 결정을 직접 목격한 고위 인사의 폭로였고 진실을 밝히려는 시점 또한 절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협들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가 카리브해에 해군 전력을 증강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폭로는 미국이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의혹들과 정교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태양의 카르텔로 불리는 카르텔대 로스소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에서부터 트렌데 아라과 갱단을 겨냥한 작전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당사자의 입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가 어떤 비밀을 드러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의 장막 뒤에서 베네수엘라가 왜 두려워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명분 없는 전쟁이 어떻게 국가를 좀먹는지 매일 보여주듯 거짓과 폭력은 결국 내부에서부터 체제를 썩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의 역사적 무게를 이해하려면 저자부터 짚어야 합니다. 우고 카르바할, 베네수엘라 전국의 풍파를 온몸으로 통과해 온 인물입니다. 카르바할은 1960년에 베네수엘라 북부 안소아테기 주의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군사학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훗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되는 젊은 교관 우고 차베스를 만났습니다. 그때 차베스는 26살, 카르바할은 16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끈끈한 사이가 되었고 카르바할은 차베스의 가장 충성스러운 젊은 장교가 되었습니다. 체구가 작았던 그는 차베스로부터 엘폴료, 곧 병아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92년에 차베스가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차베스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카르바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베스의 이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출소 후 차베스는 정치에 복귀했고 1999년 대선에서 대승을 거두며 장기 집권의 문을 열었습니다. 차베스에서 마두로로 이어지는 베네수엘라 좌파의 집권은 25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보석이라 불렸고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은 무한한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차베스는 석유 돈으로 빈민을 돕고 빈민가에 집을 지어주고 교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해 빈곤을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이를 볼리바르 혁명이라 불렀고 이는 200년 전 스페인으로부터 남미 여러 나라의 독립을 이끈 영웅 시몬 볼리바르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허세로 포장한 구호를 남발하다 현실에 번번이 들키는 것처럼 구호는 화려해도 현실은 냉정하다는 점을 이 시기부터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제법 순조로웠습니다. 2000년대에 유가가 급등하며 베네수엘라는 수천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고 차베스는 대규모 사회 프로그램의 지출을 늘려 빈곤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카라카스의 빈민가에도 변화를 체감할 만한 집과 왕진 의사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많은 이들이 그를 구원자로 추앙했습니다. 이 무렵 카르바할도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공신으로서 그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군사정보국 DGCIM 국장을 맡았습니다.
이 직책을 통해 그는 가장 중대한 국가 기밀을 거머쥐었습니다. 군을 통제하고 반대자를 감시하며 철권으로 체제를 수호했고 차베스와 그의 부관이자 훗날 대통령이 되는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카르바할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밀의 열쇠를 쥔 자였습니다. 차베스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영원한 영도자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이를 철저히 감추어야 했습니다. 그는 국영 석유 회사 PDVSA의 검은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국내를 넘어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등 좌파 운동에 어떻게 흘러들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권력 핵심 장성들이 얽힌 마약 보호망의 실체와 그 관리 방식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베스의 친구이자 전략 참모였습니다. 침략 전쟁이 경제와 윤리를 동시에 붕괴시키는 방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선의 거짓말은 결국 후방의 빈곤과 억압으로 되돌아옵니다. 차베스가 2013년에 서거한 뒤에도 카르바할은 마두로 체제에서 외교관, 국회의원, 그리고 삼성 장군에 오르며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볼리바르 혁명의 영광 뒤편에는 균열이 커졌습니다. 정권은 사법부와 언론, 군을 장악했고 반대 의견을 탄압했습니다. 석유도는 민중이 아닌 권력층의 주머니로 흘러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위성 국가가 되어 석유를 넘기는 대신 의사와 정보망을 받아들였고 동시에 이란, 러시아, 중국과 밀착했습니다. 이란은 공장을 세우고 러시아는 무기를 팔며 도청 기지를 들였고 중국은 돈을 빌려주며 채무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약속된 낙원은 사라지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적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마두로 체제에서 유가가 급락하고 경제는 추락했으며 초인플레이션은 수백만 %에 달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부족이 만연했고 유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마두로는 폭력으로 야권을 짓눌렀고 선거를 조작했으며 군을 사병화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베네수엘라인이 탈출해 남미 최대의 난민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고향을 떠났고 그들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는 상처만을, 일부는 정권의 보호를 받던 폭력까지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전쟁이 일상과 제도를 망가뜨리는 악순환은 우크라이나를 짓밟은 러시아의 사례에서 더욱 선명합니다. 전선의 오만은 곧 생필품 줄과 망명 행렬로 돌아옵니다. 2017년에 이르러 카르바할은 마두로에게 공식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정권이 부패한 독재로 전락했음을 깨달았고 2019년 대선 위기 국면에서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수배를 피하기 위해 그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망명했고 그곳에서 군이 과이도를 지지하고 인도적 지원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오도록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카르바할과 마두로는 마약 테러 범죄 명단에 올랐습니다. 마드리드에 숨어 지내던 카르바할은 여러 차례 스페인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번번이 빠져나갔고 마침내 2023년 7월 미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뉴욕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의 문턱에서 카르바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자신이 쥔 정보 비밀을 사면과 맞바꿀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편지는 지난 20년 동안 마두로 정권이 미국을 겨냥해 초국가적 마약 테러를 직접 지휘해 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모든 안전가옥, 모든 검은 돈의 동선, 매수된 관료들을 꿰뚫고 있는 인물입니다. 마두로 체제의 최정점에 있었던 내부자의 증언이기에 무게는 더욱 큽니다. 더욱이 이 편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카리브해에서 해군을 증강하고 국경 안보를 죄어가던 정확한 시점에 등장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먼 곳의 인도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문턱에서 벌어지는 생존의 문제라는 신호였습니다. 편지의 핵심은 태양의 카르텔, 곧 카르텔 대 로스 소레스였습니다. 이는 장성의 군장에 새겨진 황금태양 문양에서 따온 이름으로 단순한 거리의 마약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마두로와 내무사법부 장관 디오스다도 카베요가 운영하는 국가기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마약을 미국을 겨냥한 전쟁 무기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르바할에 따르면 이 아이디어는 2000년대 중반 쿠바가 차베스에게 제안한 것으로, 쿠바는 오랜 비밀 공작 경험을 바탕으로 코카인이 어떤 폭탄보다 효율적인 지정학 도구임을 간파했습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무기화의 기술을 전수했고,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의 FARC와 ELN, 이란의 대리 세력 헤즈볼라와 손잡아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대가로 그들은 무기공식 여권 면책 특권을 제공했습니다. 포성이 없는 전쟁, 그러나 사회를 속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드론과 미사일로 도시의 숨을 조이는 동안 또 다른 전쟁은 분말 한 줌으로 공동체의 폐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위험은 전통적 카르텔보다 훨씬 큽니다. 국가 주권과 군대, 정부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범죄 조직은 군사작전으로 타격할 수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태양의 카르텔은 외교적 외피를 두르고 움직여 미국의 개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2015년부터 미국은 태양의 카르텔을 글로벌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 DEA의 보고서는 베네수엘라발 마약이 남부 국경을 범람시켜 해마다 수만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사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전장의 탄약이 시민의 삶을 소진시키는 구조는 우크라이나에서 확인되는 전쟁 범죄의 궤적과 닮았습니다. 총탄 대신 중독, 미사일 대신 폭력, 전차 대신 국경 혼란이 투입됩니다. 카르바할은 이것이 일부 장성의 부패가 아니라 체계화된 국가 정책이라고 못 박습니다.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마약과의 전쟁에 쏟아붓는 동안 한 정권은 마약을 대량살상 무기로 돌려 세대를 겨냥해 미국의 근간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외교의 탈을 쓴 채로 움직이기에 그 위협은 어느 조직보다도 큽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장기간의 은밀한 전쟁이며, 미국은 20년 동안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못한 셈입니다. 불의한 침공이 국제규범을 마비시키는 방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됩니다. 국제법을 짓밟는 순간 범죄는 외교의 언어로 포장됩니다. 마약이 화학적 무기라면 갱단은 용병입니다. 트렌데 아라과는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이고 잔혹한 사례라고 카르바할은 밝힙니다. 그는 차베스가 감옥 안팎의 범죄 두목들을 직접 영입하라고 지시하는 비밀회의에 참석했다고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기묘해 보였습니다. 정부가 가장 위험한 죄수들에게 무기와 자유활동권을 주는 대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혁명을 지키도록, 즉 야권을 공격하도록 하는 거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라과주 토코론 교도소에서 시작된 트렌데 아라과였습니다. 토코론은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왕국에 가까웠습니다. 죄수들은 무기와 돈을 쥐었고 심지어 수영장과 밥까지 누렸습니다. 전쟁이 법과 제도를 뒤틀어 범죄를 제도화하는 방식은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보여준 폭력 구조의 정착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두로 집권기 이 전략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범죄 수출, 곧 갱단을 해외로 내보내 국내 범죄 통계를 낮추고 동시에 해외의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이중 목적이었습니다. 굶주림을 피해 탈출하는 수많은 베네수엘라인 행렬 속에 의도적으로 섞인 갱단 일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 미국에 도착해 상부의 명령에 따라 납치, 갈취, 살인을 계속했습니다. 이 작전은 내무부, 법무부, 국가방위대, 국가경찰이 조율했습니다. 트렌데 아라과는 그렇게 국경 밖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의 국경 개방 정책이 널리 알려지자 이 조직은 그 기회를 틈타 요원들을 미국에 침투시켰다고 카르바할은 말합니다. 오늘 그들은 미국 땅에서 무장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활동 자금을 위해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 뒤에는 마두로 정권의 조종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공포를 전술로 삼듯 이들은 난민의 눈물 속으로 폭력을 위장해 들여보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트렌데 아라과는 뉴욕, 시카고, 텍사스, 그리고 칠레와 페루에서 잔혹한 사건을 연쇄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여러 동네를 장악해 베네수엘라 난민 공동체를 인질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하이브리드 전쟁이었습니다. 싸고 효과적이며 책임 추적이 어려운 무기화된 이주였습니다. 남부 국경은 보이지 않는 전장이 되었고 용병처럼 수출된 갱단은 내부에서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던 국경은 이제 다른 나라에 살아있는 무기를 들여보내는 통로로 악용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조이고 범죄자를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으며 카르바할의 편지는 이 시점에 공개되어 베네수엘라발 이주가 인도 문제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임을 입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장을 정보전과 심리전으로 확장한 것처럼 여기서도 국경과 사회를 향한 비대칭 공격이 병행되었습니다. 편지는 또한 수십 년간 미국 내에서 활동한 쿠바 베네수엘라 간첩망을 드러냅니다. 위협은 먼 국경이나 넓은 바다가 아니라 미 해군 기지에서 워싱턴 정치의 심장부까지 깊숙이 파고든 내부에 있었습니다. 카르바할은 러시아 정보요원이 카라카스를 방문해 남미와 카리브 제도를 미국과 연결하는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활용해 미 정부 통신망을 침투하자고 제안하던 자리에 자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요원들을 미국에 들여보냈고 쿠바 정보부는 미 동부 해안의 해군 기지 내부에 구축한 자신의 네트워크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요원을 보냈다고 떠벌렸고 일부는 현재 직업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몇몇 미국 외교관과 CIA 장교는 차베스와 마두로의 권력 유지를 돕도록 금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미국인은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간첩처럼 활동했고 지금도 일부는 현역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2015년에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라오르치아 섬에 러시아의 비밀 도청 기지를 허용했다는 폭로도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쿠바의 공작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되고 집요합니다. 1998년에 FBI가 적발한 와스프 네트워크에서부터 관타나모만 인근 레이더 기지에 이르기까지 쿠바는 비밀작전의 달인이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시대의 베네수엘라는 이란, 러시아, 중국과의 공조 속에서 완벽한 도약판이 되었습니다. 이 장기 정보전은 워싱턴의 얼마나 많은 결정이 외부 영향에 흔들렸는지, 얼마나 많은 기지가 매일 관찰되는지, 얼마나 많은 활동가와 정치인이 실은 간첩인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몇몇 미국 외교관과 CIA 장교가 매수되어 마두로 정권을 도왔다는 의혹이 입증된다면 이는 냉전 이래 최대의 추문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 진실을 압사시키려 들수록 진실은 더 멀리 세우며 듭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민낯을 본 바와 같이 거짓의 장막은 길어질수록 찢어질 틈이 커집니다. 가장 논쟁적인 대목은 스마트매틱, 곧 전자투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 관한 폭로입니다. 이 책에는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해 거론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가 원거리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는 민감한 질문을 건드리는 대목입니다. 카르바할은 스마트매틱이 베네수엘라 정권의 선거 도구로 출발했으며 그 뒤로 정권 영속을 돕는 기제로 기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국가선거위원회 정보기술 책임자를 해당 핵심 보직에 임명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스마트매틱은 차베스 시절 초창기부터 더 빠른 개표를 위한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결과 통제를 위한 설계 속에서 출발한 셈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지금 고위 내부자의 증언은 보다 심층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전자선거가 확산되는 만큼 소프트웨어의 작은 틈도 민주주의 전체를 흔들 수 있고 수백만 표가 조작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체적 부정의 단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특정 집단의 영구 집권을 위해 태어난 시스템이라면 그 민주주의적 위험은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정보 사이버 공세와 병행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제도는 기술은 권력을 시험합니다. 이 편지를 듣고 나면 많은 이들이 역사의 결절점을 떠올릴 것입니다. 고위 인사가 진실을 폭로하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장면 말입니다. 냉전 시기 소련의 정보장교 올레그 펜코프스키가 미국의 미사일 정보를 건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핵전쟁을 막을 결정을 가능케 했던 것처럼 카르바할도 베네수엘라 최고위 내부자로서 전례 없는 세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카리브해 전함을 증파하고 태양의 카르텔과 트렌데 아라과 같은 조직을 테러 명단에 올리며 국경을 조이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강경 조치를 실행하는 가운데 그의 폭로는 내부 증거로서 행동의 명분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이는 베네수엘라발 마약 갱단 간첩 선거 기술 전반에 대한 대규모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르바할이 미국 정부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더 많은 세부를 계속 제공한다면 상황은 매우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은 포위를 더욱 조일 것이고 마두로 체제는 약화될 것이며 수많은 베네수엘라인에게 희망의 빛이 보일 것입니다. 풍부한 석유를 가진 베네수엘라가 정상으로 돌아와 마약과 혼돈의 근원이 아니라 번영의 기초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처럼 폭력과 거짓으로 지탱하는 제국의 꿈은 결국 폐허 위의 허상일 뿐입니다. 그 꿈이 길어질수록 청구서는 더 두꺼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춰 드러난 사실을 곱씹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쥐었던 이가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약이 무기가 되고 갱단이 용병이 되며 간첩이 사회를 파고들고 선거 기술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랑이나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찾는 이들을 위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미 증명했듯 침묵은 피해자를 늘릴 뿐 가해자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김치처럼 오래 묵을수록 향이 강해집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제대로 삼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세계정세해부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